네, 뉴욕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온 한화갑입니다. 이번에 뉴욕에 사신 우리 동포들을 만나 뵙고 금년 대통령 선거에 43년 만에 부활된 우리 동포들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좋은 대통령을 뽑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저의 충정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금년 12월에 미국에 계신 동포들이 단결해서 좋은 대통령 뽑는데 앞장선다면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청산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뉴욕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주말이면 토론토까지 캐나다를 거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동안에 오늘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정철기 전 의원님이 바로 그 사주 천안시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못 가시고 여기 계셔서 이 스케줄 계속하고 계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참 도움이 돼서 여러분의 그 한 표가 우리 한국 정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착시킨 주역으로서 조국 현대사의 산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님을 모시고 동포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이고 하루하루 모두 바쁜 가운데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우리 이 회장이 저를 소개한 거 보니까 제가 이 뉴욕에 오늘 안 왔더라면 저는 완전히 빛을 못 볼 텐데 뉴욕 와가지고 이런 소개를 받음으로써 빛을 본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제가 조촐하지만은 뉴욕에 계신 동포들 제가 저녁 대접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치하면서 뉴욕에 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세비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돈벌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조촐하게 식사 대접한 것은 그냥 이제 한화갑이도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도움을 받아도 그때 그저 고맙다 하고 돌아서는 그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공약을 해도 다 지킨 사람 없고, 또 많은 국민과 친지들을 만나서 무슨 다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 정치를 떠나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과거에 그 많은 분에 넘치는 지지와 후원 이런 것을 받고도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갚아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면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그걸 깨닫고 반성한다는 것이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증거 아닌가, 그걸 저 스스로 자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빈손 들고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정권 교체하자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빈손인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년간 여당 해봤습니다만 대단히 참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리 이권 하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스럽게 그렇게 살았는데 좀 후회된 면도 있어요. 먹고 살 거라도 좀 장만할 것을. 그러나 이렇게 산 것이 당연하다, 팔자소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온 것도
제가 돈이 있어서 온 거 아닙니다. 한국의 라디오 21이라고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노사모들이 만든 방송국입니다. 그 방송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탱해 온 사람이 여자인데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수행하고 청와대에서도 수행을 했고 지금도 권양숙 여사 뭔 일이 있으면 신부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동지가 제 그 국회의원 때 보좌관을 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제가 이제 요새 정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저 라디오 21에서 재외 동포들 투표를 권장하고 싶은데 그 일을 좀 맡아 해주시오. 그래서 저한테 여비 내준다고 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21 저택에 제가 왔고 그 출발은 노무현 방송국이고 속된 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화가비만 찍어서 경선 자금으로 조졌는데 그래도 그 이제 라디오 21 그 내 보좌관에 있던 친구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한화가비 사람인데 청와대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 이거 배신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요새는 이제 한화가비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제 일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오게 됐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재외 동포들한테 투표권이 회복된 것은 우리가 이랬던 권리를 찾아온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5.16 전에 이런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동포들이 전부 독재한다고 반대 투표를 하니까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부활한 겁니다. 그래 부활해놓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보니까 투표율이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이기 때문에 또 금년 12월은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해외 동포들이 투표하는 것이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 경험을 통해서 여고 야고 우리한테 만족스러운 표가 안 왔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여기다가 말이야 신경을 쏟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재외 동포들한테 베푸는 것은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한테 베푼 것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한테 베푸는 겁니다. 왜 국민한테 베푸는 것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손해가 나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아무리 이득이 가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이나 국가에서 동포들한테 투표권 주는 것은 이건 의무요, 권리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재외 동포들이 투표하는데 편리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재외 동포들 투표할 때 먼저 투표하겠다는 신고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만 받습니다. 독일의 경우 제가 지난 5월달에 독일에 있었습니다마는 왕복 900km를 자동차 타고 신고하고 또 투표로 왔다 간 우리 동포가 계세요. 그러면 투표 한 번 하려고 1800km를 2번 왕복한 것입니다. 그럼 부산 시민 보고 서울에 와서 투표 신고하고 서울에 와서 투표하라 이러면 누구 한 사람 있겠습니까? 올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투표권 줬으니까 투표하라 한 것은
투표를 독려한 것이 아니라 투표하지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 국내에서는 투표권을 알려줄 때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투표권 있는 사람한테 투표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매달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 와서 투표하시오. 그래 내가 이 투표할 그 입장에 있는데 투표 통지서가 안 나왔다 하면은 또 이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내가 왜 누락이 됐는가 확인하고 누락이 됐으면 정당하게 요구해가지고 선거인 명부에 또 올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국민인데 해외에 사는 국민하고 국내에 사는 국민은 차별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관에서요. 영사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국민 보호입니다. 자국민 보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영사관에서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구라파에 있으면서 터키, 이태리, 불란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터키에 있는데 제 핸드폰을 뭐 독일에 있는 대사관이나 터키에 있는 대사관이나 또는 영사관에 내가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문자 메시지가 와요. 터키 어느 지역은 여행하기 위험한 지역이니 조심하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몇 번으로 이 외교통상부로 연락 주시오. 이래 와요. 가는 데마다. 내가 부탁한 적 없습니다. 신고 안 해도 알고 해주는데 우리 동포들 출국하면 인천공항에서 출국 도장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입국 도장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영사관이나 우리 기관에서 다 그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리를 봐줘야 야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지. 철리고 말리고 누구 와서 투표하려고 신고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 그래서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소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서울에서는 동 같은 데도 여러 개 투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개 있어요 투표소가. 한 동에도.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데는 우리 그 동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니까 거기다가 투표소를 여러 개 만들는데요. 영사관만 투표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한국에서 무슨 관청만 투표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국민학교 자리도 투표소고 동사무도 투표소고 보건소도 투표소고 편리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독일 같은데 우리 동포들이 사는데 이 집이 좀 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걸 투표소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국내에서도 선거구 있는 데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동포들 중심으로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돼요. 그리고 이 독일이나 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선거도 많이 해봤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한국식으로 어떤 후보가 돈 갖다 줄 사람이 있으면 그 돈 받아먹고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법 체계를 완비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미국이나 구라파도 독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중심이면 돼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도 이제 이 제2동포들이 있으니까요. 이 세 군데가 단결해가지고 이 동포들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본국에서 국내인과 똑같이 차별 없이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이중 국적을 관철하는 걸로 묶어야 됩니다. 이중 국적. 우리나라는요. 국적법이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피가 한국 피면은 영원한 한국 사람이에요. 마치 그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식으로 한 번 대한민국 피를 가지면은 영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적법의 정신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연봉에 들어와도 속기주의니까 미국 시민권을 주지만 우리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게 우리도 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되겠다. 이태리니 불란산이 다 이중국적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불편해서 이중국적 시행하기 어렵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내 문제에도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미쳐야 되겠다.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심으로 해외 동포 중에 평통 자문위원회 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시민권 가진 분들이 전부 그 위원장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한국 국민이 해야 될 자리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옛날 복지할 때 협력자 부려먹기 좋으니까 미국 시민권 가져도 감투 줘놓고 이제 공정선거 한다는 데는 안 되겠다. 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그 한상회의 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온 걸로 아는데 미국 시민권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거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미국에 오는데 미국 대사관에 영사부에 가가지고 줄 서서 하루 말입니다. 이틀이고 기다리다가 비자 받으려고 가서 인터뷰 잘하려고 연구하고 그래서 미국 왔지.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간다 하고 말입니다. 무비자로 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세월이 됐잖아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국민에 대한 이 국내의 법 적용도 말입니다.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이 공정한 선거를 하고 투표 편리를 도모하고 우리가 한국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내에서 그런 제도가 탄생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 이중국적 확보를 위한 운동하고 협처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재미 동포들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쓴소리 한 말씀 드리겠어요. 이 미국 같은 데서 무슨 한인회장 지역별로 이 감투는요. 한국 정계에 진출하는 그것이 교도소처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신데 한인회장 하면 서울에 와가지고 이당 저당 찾아다니면서 줄 서는 연습했습니다. 그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선거권이 부여됐으니까 뉴욕 한인회는 뉴욕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들한테 국내에 출입하고 한국 기관의 보호를 받고 협조를 받고 또 그리고 이 참정권 행사하는데 얼마나 편리를 도모해 주느냐 이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한인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 뉴욕의 한인회장이 됐을 때 우리 동포들이 투표하기 편리하게 말이야 이 법을 바꾸는데 말이야 기여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협력이 돼야죠. 그리고 모든 감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교민회장은 교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감투제 교민회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회장 됨으로써 목적 달성해버리니까 업적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봉사하는데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가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업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뉴욕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뉴욕이 한인회장 아무개 씨가 말이야 우리 동포들한테 이렇게 업적을 내겠다. 이런 분이 말이요 이 대한민국에 가서 국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 뉴욕에 사신 동포들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겠냐. 그래 우리가 도장 받아가지고 말이요 각 정당에 이런 분 국회 보내주라고 한번 우리 운동하자.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의 각 정당 대표들이 와가지고 한인회에 와서 큰절함수록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 권위가 서고 대접을 받지. 가서 줄 서는 연습해봐야 대접 못 받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한인회장 될 때까지 모두 또 상대방 후보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정치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결을 할 때 선의 경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대방 약점부터 찾아가지고 그걸 조지고 나오잖아요. 아니 제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을 쓰자고 이런 저속된 표현을 씁니다만은 고생한 것보다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인회장이 당선될 때 하다못해 말이요 누구 술 한잔 사주고 부정선거 했다 한 것부터 다 나오면
A란 한국의 A란 정당에 가서 로비하고 있다 하면은 그 정당 찾아가 이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이요 하고 얘기하고 댕기대. 아, 그 사람 말 맞서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줄서면 반대에서 와서 방해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좋냐 나쁘냐 가지고 한국에서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 동포들이 나서서 이 사람은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고 이랬을 때 설득력이 있고 대접받는다. 그냥 앞으로 우리 그 뉴욕 한이네, 워싱턴 한이네, LA 한이네 전부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에도 보탬을 주고 여기 동포들한테 보탬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대사관, 영사관도 있고 공무원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85년도요. 그때 당시 서독입니다. 서부 베를린의 자유 베를린 대학에 청강생으로 16,000만원 그 장학금을 받고 제가 독일을 갔었어요. 그래 학생 등록을 해야 되니까 체제 허가를 얻어야 되고 체제 허가를 얻어야 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도 내고 어디 들어서요. 그래 체제 허가를 받으러 서부 베를린 웨인 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래 이제 찾아가 가지고 갈 때는 내가 이거 또 며칠 후면은 결제 받아가지고 오라갈 텐데 한 번 더 와야 되겠구나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요 즉석에서 1년 딱 체제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담당자가 우리 같으면 웨인 경찰서 결제 없고 며칠 걸리니까 며칠 후에 오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세상도 다 있네. 이것이 공무원상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편리를 봐주냐 이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내가 군림해가지고 이 민원인한테 말이요 나한테 잘해하고 대대하게 뽑기는 이것이 공무원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독일에 사는데 친지 그분이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서 내가 제네바까지 가야 돼요. 그래 저녁 때 뮌헨에서 가는데 오스트리아 국경에 딱 들어서려고 하니까 못 간다 이거. 보니까 그 자동차 운전한 분이 그 독일에서 광부로 가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여권이 회수당해서 독일 정부에서 망명 여권을 줬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날짜로 체제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감한 거요. 나는 제네바를 가야 되겠는데 그 좋은 수가 있다고 뮌헨에 있는 웨인 경찰서를 가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쾰른에 살았으니까 쾰른 경찰서를 가야 됩니다. 웨인 경찰서를. 쾰른 경찰서 소관인데 뮌헨에서 해주겠느냐 이랬더니 잠깐 가자 이래. 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다 항의를 한 거예요. 너 뮌헨 웨인 경찰서나 쾰른 웨인 경찰서나 이 서독의 기관 아니냐. 그런데 너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다 이거예요. 외국인한테 체제 연장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준대요. 예. 근데 이 사람한테 통보가 없었어. 그래 몰랐어요. 그래 너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게 불이익을 받아도 되겠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그럼 쾰른 경찰서에 우리가 조회를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조회를 해보니까 한 달 전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뮌헨 경찰서에서요. 좋다 이건 쾰른 경찰서 소관이든 뮌헨 경찰서 소관이든 우리 서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뮌헨 웨인 경찰서에서 체제 허가를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난 그걸 느꼈어요. 우리나라 어림도 없습니다. 관할 가지고 다툴 판 아니요. 관할 가지고 내 관할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너그 책임이다 하고. 그런 그 공무원상 이것이 진짜 공무원상 아닙니까? 그래 우리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주민이 찾아오면 뭐하러 왔어? 마치 베푼 것처럼 그러지. 아이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문제가 있어? 아 그래요? 아 이거 참말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 하고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굴기만 하는 자세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적폐 이런 걸 전부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이 서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에게 편리를 봐주는 이것이 공무원상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기본이 서는 대한민국. 또 경제활동하는데 이 재벌의 윤리가 선다든지 경제활동의 질서가 선다든지 이런 것, 또 복지제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의 기본이 선다든지 이런 다방면에 대한민국의 기본이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출발이 중요하다. 그러니 특히 민주주의 그 본산이라는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들의 선거 참여가 그런 데 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그 애국심의 발로로 이번 선거를 아직 법적인 미비점이 많고 편리를 더 제공해야 됩니다만은 그 속에서라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인데요. 우리가 결코 이것이 우리가 뉴욕에서 우리 교민들이 선출해서 대표 보낼 수 있습니다. 없어버려.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뉴욕에 살고 있는 동표 대표로서 옵서버 자격으로 국회 와서 발언할 수 있고 우리 뉴욕의 동포들이 이러이러한 내로점이 있는데 이건 모국에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권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우리가 노력하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면은 실현시킬 수 있다. 왜 그러냐? 과거에는 집권자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집권자를 끌고 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앞으로 이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동포들의 권익을 보장받고 확대해 나가느냐 이런데 여기 한인회에서 그런 연구기관을 둬가지고 이거 연구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정치가 풀어야 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미를 하고 말입니다.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안보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국민화합이 중요합니다. 동서화합이라고 하지만은 역시 국민화합입니다. 그걸 이끌어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것을 민족화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민족화합, 이것은 통일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현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남북 합해가지고 7,500만 그럼 적어도 1억이 넘어야 내수 시장도 훨씬 활발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7,500만인데 남북 합해서 그리고 해외 동포까지 합하면은 8천만 원 좀 넘겠죠. 중국 산동성 인구가 1억입니다. 우리 전체 남북한보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작은데 이 동포들이라도 단결해서 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이 세계가 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워싱턴 DC 옆에 그 버지니아인가요? 거기 힐튼 호텔에 잤는데 호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텔레비전이 LG더라고요. 그래서 여간 반갑더라고요. 내가 그 회사에서 녹을 먹은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밀라노 옆에 가서 잤는데 그건 또 삼성이더라고요. 텔레비전. 이 터키 같은 데 가보는데 한 도시에 말이죠. 삼성 대리점이 막 여기저기 눈에 띄어요. 돈벌이는 삼성이 하지만 마치 내가 돈벌이 한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말입니다. 우리 이 기술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협력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젠가 내가 이 한국일보인가요? 보니까 개성공단에서도 북한에서 세금 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7,000불 이렇게 내다가 10만 불 단위로 세금을 냈더라고요. 예, 세금을 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 북한에 세금을 내놓으니까 이제 그걸 대한민국 것으로 알고 미국에서 말이요.
FTA 뭐 예외 조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상품으로 봐주라 그 말 못하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야 대한민국 건데 북한에 세금 내놓고 대한민국 거로 봐주라? 그건 자기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 북한이 현명하면요 그런 거 해결해 줘야 돼요. 잠깐만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 개성공단 같은 공단은 많이 북한에 만들 수 있으면 우리 남한의 경제인들이 거기 가서 경제활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영토적 통일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지. 그 안에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걸 찾고 이 영역을 넓혀가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지금도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말이 같지 않습니까? 문자가 같지 않습니까? 피가 같지 않습니까? 문화 배경이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일된 영역을 이 개성공단 같은 걸 여러 개 만들면은 남북한이 같이 경제활동하고 그 경제적 통일.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남북에서 시도한 거 있잖아요. 그 우리말 사전을 공동으로 편찬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그 말의 통일 이렇게 자꾸 이 영역을 넓혀가고 통일이 지금 당장 된다면 우리는 북한 문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도를 해가지고 더 잘 살게 해놓고 통일이 돼야 우리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가서 경제활동하고 북한 사람들한테 자본주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돈 맛을 가르쳐주는 것이 통일 비용도 줄이는 길이에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아야 재산 지키려고 남북한 협력을 주장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재산 지키는 거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재산 지키는 방법, 돈 맛을 알려주고 돈 버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남북한 유대를 강화하는 길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해가지고 현대에서 10억 이상 줬습니다. 10억 불 이상. 그걸 줬는데 우리가 그 대신 현대도 돈 벌고 금강산 관광을 안 하니까 그 부대 사업들이 다 망했어요. 줄줄이 그냥 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금강산 관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그 돈 주어서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무슨 원자탄 만드는데 김대중이가 돈 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당치도 않는 얘기. 북한은요 199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북한은 핵 동결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해체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발전했던 핵을 동결한 거예요. 그 이상 못 발전하게. 그래놓고 지금까지 쑥 북한이 핵무기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비밀이에요. 94년도 북한은 핵무기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해놓은 것인데 김대중이가 94년 전에 북한에 돈 줬습니까? 이런 어거지를 하고 있어요. 어거지. 이 감정 대립을 하니까 그 나쁜 것이죠. 그래 이제 북한이 이제 원자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요 제가 조지아 애틀란타 조지아 대학에 있는 박한식 교수가 있습니다. 제 그 대학 동기입니다. 이 친구가 북한을 40번 이상 갔다 왔어요. 근데 한 3, 4년 전에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이번에 북한 갔더니 말이요. 북한 사람들은 심지어 핵 해체해도 좋다네. 그러면서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핵 해체할 생각이 없네. 그래 해체해도 좋다네. 왜 그런가? 핵 기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데 해체한다고 핵 기술이 도망가냐 이거예요. 그 우리가 다 이거예요. 북한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가 관광사업 돈 줘 잘 만들었다는데 북한에 말입니다. 개성공단이 생기고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되니까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말이죠. 외자도 도입하고 관광객도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에 지진 나니까 또 원자로 그 터지고 하니까 말이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안 가고 심지어 저희 고향 신안군이 소금이 전업되어 있습니다. 80% 이상이 신안에서 나옵니다. 소금이. 그 지진 여파로 바닷물이 오염되면은 소금도 이제 못 만든다고 3kg짜리 20kg짜리 한 푼에 5,000원 미만 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주문받아서 35,000원에 택배로 보내줘요. 그냥. 없어서 못 받아먹은 거예요. 일본 지진 어택에. 그런 지진 특수를 본 거죠. 소금이.
뭐 7배, 8배가 막 올라가도 없어서 못 팔아먹었어요. 막 몇 년치를 사놓은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그 저 일본에 오염된 바닷물이 한국에 오기 전에 소금 만든 소금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걸 비축해 놓으려고. 그래서 이 생산된 물건이 아무리 천해도 다 시절이 있습니다. 시절이 있고 사람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언젠가는 부자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관 그 북한 문제 얘기하다 끝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예,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 사람들 그런데요. 핵 그거 없애버려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미국이 우리말 안 들어주면은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와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김정일이하고 이제 이 미군 철수 문제 가지고 일종의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이 된 다음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왜 미군 철수를 주장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은 국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했대요. 국내용이라는. 국민들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바라는 것은 미국하고 수교입니다. 미국의 보호하에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얼마 전에 국내에서 신문을 보니까 영국은 평양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 그 평양 주재 대사를 지낸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 중국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뭐 원조 받아먹고 막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에 예의한 것 같은데 너희들 뭐 잘 산다고 원조 주면서 얼마나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고 우리는 이런 거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감정이 굉장히 강해서 미국한테 인정받고 미국의 보호를 받고 싶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고 이것이 이 북한 이 정치 지도자들이 공통된 생각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뜻이 같았을 때는 클린턴 때입니다. 클린턴 때였어요. 그래 그때는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것은 김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주시오. 나는 지원하겠소. 이것이 클린턴의 자세였습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김 대통령 은퇴한 다음이든가 그때 정권 말기에 그 상원은 힐러리를 만났었어요. 힐러리를 내가 미국 와가지고 그랬더니 힐러리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내외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계신다고 했더니 이 클린턴 의원이 꼭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I admire him. 네. I admire him.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해드렸었어요. 예. 그렇게 클린턴 행정부 때는요, 남북 문제는 완전히 김대중 대통령한테 맡겼어요. 그래 이제 부시가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부시 방식의 남북 문제를 주장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를 설득하려고 거기서 애를 썼어요. 그게 나중에 부시가 말입니다.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 뭐 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 말 듣고 움직인 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는 남북 문제 정책이 없어요. 무정책이 정책이에요. 없어. 이명박 취임하고 남북 문제 이편이라도 전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후퇴해버렸습니까? 그래 앞으로 이 새 정부에서는 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니까 북한에서 피난온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 다녀오려고 얼마나 막 줄을 섰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적십자사에 물어봤어요. 왜 북한에서 말이야 우리가 면회소까지 지어주고 그랬는데 그냥 한 번에 몇만 명씩 말이야 이렇게 면회를 하재 뭐 100명 정도 이렇게 면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언제 이거 다 하느냐 했더니 북한의 고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는요 10만 명 100만 명이 돼도요 신문에 명단 발표하고 하루 저녁에 MBC, KBS, SBS 뭐 케이블 텔레비전 YTN에서
싹 일제히 보도해버리면 그냥 대한민국이 전부 누구가 뭐 이산가족 상봉 원한다는 거 다 알아요. 북한은요, 남한에서 명단을 주면은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한대요.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리고 주소가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100명이어도 100사람이 출장을 가야 돼요. 그리고 가난하면은요, 옷을 만들어준대요. 연애할 때 더러 만든다고. 옷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킨대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버거운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도 필요 없고 그러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그 면회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은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표 안 줬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하니까 전부 그냥 김대중 지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북 5도천 있잖아요. 이걸 전부 세건동이 건물 하나를 지어서 그들이 다 전부 집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뭐 군수들도 자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는데 그리만 가면 그게 지금 사무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문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세계로 뻗어갑니다.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데요, 미국까지 오는데요, 비행기 아니면 배로 오잖아요. 육지로 못 옵니다. 그리 물류 비용이 비싸요. 근데 북한이 관통되면은 우리가 저 아프리카, 구라파, 동남아시아까지도 다 수출할 수 있잖아요. 수입하고. 그럼 물류 비용이 작게 든 거 아닙니까? 그게 남한의 이득을 준 거예요. 남한의 이득을. 북한은 통과를 받으면 돼요. 그래도 배로 싣고 가는 것보다는 또 비행기로 싣고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작게 듭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도 남북 문제를 활용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대참 하다못해 일본 관계에 독도 문제만 나와도요, 북한이 한마디 거듭떠주면 우리도 힘이 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양쪽을 상대하려니까 버겁고, 이런 것들이 북한 문제를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저 구라파 가면 독일어 쓰는 지역이 있잖아요. 스위스도 대부분 독일어 씁니다. 물론 이태리어 불어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도 독일어 쓰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는 세 개입니다. 예, 나라는 세 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말입니다. 말이 같고 문자가 같고 피가 같아도 나눠져 있어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은 그것이 곧 통일의 효과가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통일 정책을 끌고 가서 세계화하는데 남북이 손잡고 하면 훨씬 더 빨리 되고, 그리고 남북의 이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면은 성과도 크다. 그래서 이 북한을 위해서보다도 남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전선을 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민족화합, 통일 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이거 부끄러운 일은요, 이렇게 말이 같고 문자가 같고 피가 같은데 만나면 죄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만나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만나면 죄가 돼.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남북 문제가 잘 풀리면 뭐 보수니 종북이니 친북이니 이런 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그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국민화합이나 남북의 협력을 위해서도 민족화합, 통일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남북의 좋은 정책을 기대하려면은 이명박 정부여 빨리 가라, 이 말만 해야 된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교민들이 단결해 있으면 미국에서요, 한국의 정당을 뭐라 할까요? 의지대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충고하고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주요 정당이요, 여야를 다 경험했습니다. 저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그래, 여당이 생리를 알아요. 또 야당도 더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한국의 정당은요, 여당에 있을 때 주장한 것이요, 야당이 되면 잊어버리고 반대로 주장을 해요. 또 야당에 있을 때
그렇게 주장한 것이 여당이 되면 야당도 잊어버리고 반대로 주장을 하고. 왜 이러느냐? 지그들이 거짓을 위해서 정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 산다면 왜 그것이 달라져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돼야죠. 그런데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반성해야 될 점이지만 국회에서 무슨 법안이 나올 때요,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말이에요. 아, 이 법안이 좋네? 그러면 이거 같이 협력에 통과시키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아, 이 좋은 법안 통과되면 한나라당이 생색내주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 표 들렸으니까. 그 반대해야 되고 명분을 찾아서 반대하다가 또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말이요, 너그 법안 우리 법안 같이 심의해서 하나로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통과시키고 이 짓들에. 그러니 한국 국회에서 미국의 법이 통과되면 누가 발의한 사람 이름 들어가지고 무슨 뭐 아무개시 법이다 이런 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인들이 자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가지고 그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은 사람도 내가 원하는 정책을 밀고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냐 그걸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정치 요체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면하게 해준 것이 좋은 정치요. 부자 된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걸 방해 안 한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이 정치나 이 대통령이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요 한국의 적폐는 단임에서 옵니다. 제가 볼 때. 우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요 요 다음에 국민들한테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 위한 운동할 필요 없어요. 당선되면 과거의 신세적고 뭐하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니까. 조직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섭섭한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와도 뭐 가서 귀 마시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임으로 끝나니까 장기 정책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2년 지나면 그냥 레인더 현상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놈 정권 말이야 당선시켜줬더니 정말로 후회한다고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당선시켜놓고 후회하고 당선시켜놓고 후회하고 맨 이 집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각 책임제를 선호합니다만은 미국식으로 대통령 그 중임제를 했습니다. 정부 통령제하고 중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처음에 당선된다고 또 재선을 위해서 조직 관리하고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리지 국민의 고집에 따라가는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제도적 결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상김시대 대통령 하려고 모두 다툴 때 빨리빨리 졸업을 시켜야 차례가 오니까 다짐으로 또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에서 폐해가 많다고 해가지고 단임을 택했는데 지금은 이 개헌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개헌할 때가 되어 있고 그런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는 정치인끼리 대통령을 하려는 분들끼리 타협을 해서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국민과 타협을 이루어내는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이 서는 나라의 방향으로 궤도에 진입하는 그런 한국 정치가 됐으면 합니다. 뉴욕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 주시고 이번에 부활된 우리가 찾아온 이 투표권을 더 갈고 닦고 다듬어서 한국의 정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비 동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히 참 외람된 말씀이고 한인회장으로 활동하신 분들한테 제가 마치 무슨 흉계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충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앉아서 들으면서 저분이 대통령 한번 하셨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실 시간이 좀 더 허락되시면 뉴욕으로 이민 오셔가지고 뉴욕 한일장이나 하나 해주시죠. 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다 제가 공감하면서 그렇겠구나, 참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거구나 좀 도움이 됐었는데 이게 살짝 스쳐가면서 궁금한 그 대목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못 사는 서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이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게 그 부의 분배라는 게 사실은 불균형이 이미 현재 사회에서는 있고 또 이 불균형이 생긴 이유가 어느 한쪽이 이익을 취하면 그 나머지 한쪽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민을 위한 정책과 부자를 위한 정책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좀 궁금함이 생겼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좋은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말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IMF를 지나면서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화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양극화 현상은 대립이 아니라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빨리 치유를 해야 돼요. 이것 하려면 첫째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행정부가 공정해야 돼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공정해야 돼요. 보편 타당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탕에서 시작하는데 부자들은요, 브라파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웨덴의 이 복지 정책 때문에 세금을 막 50%, 70%씩 걷어내니까 세금이 제일 싼 데로 이 국적을 옮겨버립니다. 그 세금을 작게 내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 재산 지키려는 거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저놈이 말이야 조국을 배신해?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무대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걸 방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부자 돈을 뺏어다가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정책으로 오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무리 애국하고 싶어도 뺏기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온 거예요. 탈세를 하게 되고. 그래 가난한 사람도 뺏어다 왜 안 주냐고 그래요. 불로소득을 원하고. 그러니까 공정했을 때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정치는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양극화 현상이 되고 서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는데 서민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 우리가 좋은 정치하면 대통령이 여러 사람 바꿔질수록 서민의 수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정권 잡을 때 생각하고 정권 잡아놓고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의 모든 운영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해야 결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국가 경영상 여러 군데 아마 오바마가 롬니하고 먹은 차이가 오바마는 여러 사람이 돈을 내니까 표가 많고 롬니는 많이 낸 사람 몇 사람이 내니까 돈은 많지만 표는 작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은 수는 작지만 많이 내는 것이고 서민이 세금 내는 건 면제받는다든지 수는 많지만 작게 내는 거고 그럼 국가 운영에는 세금 많이 낸 사람이 공로자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에게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자는 능력이 있으니까 간섭만 안 하면 되는 거고 내 주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이끌어주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 그런 데서 제가 그런 말을 가끔 씁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런 정책이 해야 된다. 그거 내놓으라면 자신 없어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서 말하잖아요. 얼마 창출했다.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말한 건 저는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맨날 구조조정한다고 말입니다. 비용 줄인다고 공무원 수 줄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독일 가가지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건 돈하고 기계가 사는 세상이지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이제 주차장에 가면은요, 거기서 이제 들어갈 때 뭐 딱지 하나 갖고 나올 때 그 주차장 비용 내는데 가서 기계에다가 그 딱지 넣어놓고 몇 분 있는 거 가지고 돈 지불하고 나올 때 딱지 넣으면 문 열어주면 나오고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편리하지만 일자리 줄이는 일인데 그래놓고 일자리 줄인다고 말이 됩니까? 그 일자리는 돈을 투자한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려면 공무원 모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비용 줄인다고 공무원 수도 줄이고 있으면서 그래놓고 일자리 늘린다?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이니까 정부가 일자리 늘린다는 것은 그건 자신 없는 말이고 실현 못한 말입니다. 막말로 말하자면 그래서 비오나 고오나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요. 기업이. 삼성전자니 뭐 LG전자니 한국음악 포철이니 이런 기업들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고졸을 몇천 명 모집한다 막 하고 말이니 뭐 몇천 명 단위로 막 직원을 모집하니까 그 일자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공무원을 몇만 명 늘린다 이런 건 없어요. 제 얘기가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가 모든 정치의 핵심은 서민을 구제하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다.